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그대들은 소중한 사람이 멀어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떠나려는 그 사람을 말로 붙잡으려 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서운함을 참지 못해 길고 뜨거운 말을 쏟아낸 적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서 버린 적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 곁을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너무 쉽게 체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붙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체념이 빠른 사람은 마음이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며 먼저 등을 돌립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떠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매달립니다. 그 마음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붙잡으려는 힘이 커질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정에서 그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어제까지 뜻을 함께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그들을 이해시켜야 하였습니다. 편지를 쓰고 만남을 청하고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더 차가워졌고 정성을 다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정성으로 깊어질 수는 있어도 불안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끼는 인연일수록 함부로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매달린다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약용은 그 답을 오랜 세월에 걸쳐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의 곁에 서던 시절에도, 암행어사로 민심을 살피던 시절에도, 유배지에서 홀로 글을 쓰던 시절에도, 그리고 고향 마제에서 노년을 보내던 시절에도 그는 사람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관찰 끝에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대들도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은 떠나는 일을 앞에 두고 그토록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 말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 내 서운함을 쏟아내기 위한 말, 이 관계가 끝나면 내가 초라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실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이 구조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의 신임 속에 승승장구하던 때 그는 인간관계도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부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고 일도 성실하면 길이 열리니 사람 사이도 진심을 다하면 결국 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가 이미 마음을 거두었다면 그 마음은 내 힘만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만 아내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자 말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고 나중에는 추궁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왜 이러는 거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 남편은 붙잡고 싶어서 말했지만 아내는 그 말에서 사랑이 아니라 압박을 느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결국 아내는 더 깊이 입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사랑 때문에 매달렸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은 두려움 때문에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주 상대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보다 내 안의 공허함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라는 느낌. 그 감정들이 뒤엉켜 말을 쏟아내게 하고 그 말들이 상대를 더 멀리 밀어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사람을 살피며 이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 앞에서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배를 떠나던 날, 정약용의 곁에는 오래된 벗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말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할 이야기가 끝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말이 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긴 편지를 쓰려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몸을 아끼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쉬움도 원망도 신세 한탄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긴 글보다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대개 말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지고 서운함이 커지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진심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붙잡고 싶어서 말하는데 그 말은 어느새 상대를 몰아세우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를 떠나느냐?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그대는 편하냐? 이런 말들은 순간에는 속이 조금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의 마지막 자리를 더욱 차갑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은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마디의 품격이라는 것을. 그 한마디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붙잡지 않겠다는 절제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미워하지 않겠다는 따뜻함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동료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갈 거면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우리가 그 정도 사이였느냐? 또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조용히 손을 잡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디서든 잘 될 거라 믿는다고. 시간이 흐른 뒤 떠났던 동료가 연락을 한 사람은 서운함을 쏟아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짐이 되지 않았기에 기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만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다정할 때보다 상처받았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플 때도 인간다운 말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말의 품격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안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이들, 거짓 증언으로 옥사를 만들어낸 이들, 임금의 은혜를 등지고 동료를 내친 이들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가득하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정약용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원망은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떠났으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분노는 점점 독이 되어 삶 전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잠을 자려 해도 그 장면이 떠오르며 다른 관계를 맺으려 해도 지난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밧줄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벗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가까이 지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이 사정이 생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은 쪽은 처음에 기다렸지만 기다림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분노가 되자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게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관계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고 10여 년의 우정은 한순간의 분노 위에서 끊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까운 벗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상대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고 다만 명절이면 짧은 안부를 보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사정이 풀린 그 벗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원망을 쏟은 쪽은 관계를 영영 잃었고 조용히 놓아준 쪽은 관계가 돌아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반을 지나며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비우자 비로소 글이 써졌고 제자를 가르칠 여유가 생겼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내가 되찾는 일입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원망대심, 평안을 택하는 사람은 관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자기 마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를 다 놓아주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가 그렇고, 오래된 우정이 그렇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란 언제나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성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애쓴다고 해서 무너진 균형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반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내가 한마디만 덜 했더라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성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별을 내 부족함 하나로 설명하려 하는 태도는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그 사람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그는 거중기라는 새로운 장치까지 고안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시행하는 장인들의 의지와 조정의 지원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화성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 인연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성의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관계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잠시 흔들린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완전히 닫힌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갈등은 대화와 인내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쪽의 마음이 돌아서 있다면 그 현실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구분을 배웠습니다. 지킬 수 있는 관계에는 끝까지 정성을 다하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에는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익혔습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정약용은 지키는 것과 놓아주는 것의 경계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람은 떠난 이보다 떠난 이의 그림자를 더 오래 붙잡고 삽니다. 몸은 이미 멀어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되짚고 내가 무엇을 더 했더라면 달라졌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마음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매일 새롭게 꺼내 만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현실에 없는데 기억 속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존재합니다. 현실의 사람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실망도 있었지만 기억 속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함께 웃던 순간, 따뜻했던 말, 나를 이해해 주던 장면만 확대해서 붙들고 나머지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떠난 인연은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현재의 삶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라기보다 상실 앞에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57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조와 함께 꿈꾸던 나라의 청사진도 조정에서의 지위도 젊은 날의 패기도 모두 지나간 뒤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실에 오래 붙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잃어버린 것을 되씹는 대신 남은 시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향 마제에 돌아온 뒤 그는 유배 시절 시작한 저술을 정리하고 완성하는데 남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렀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상실은 사람을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삶은 현재에서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일상의 성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나 처리하는 것, 바람을 쐬며 걷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일상을 놓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의 오늘입니다. 떠났던 사람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떠났던 사람은 단순히 다시 온 사람이 아니라 내게 상처와 질문을 함께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의 삶에서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과거의 등을 돌렸던 이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약용이 위태로울 때 사라졌던 사람들이 세상이 조금 바뀌자 다시 가까이 오려 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모든 문을 열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맞이하되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보다 태도를 살폈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통과해 왔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났던 이가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왔다는 사실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후회해서 돌아오며 어떤 사람은 정말 달라져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돌아옴이지만 그 안의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행동이 아니라 왜 돌아왔는가 하는 마음의 진실입니다. 용서와 신뢰를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붙들면 나만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처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했다고, 후회했다고, 이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는가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알고도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도 돌아오는 인연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마제의 강가 이른을 넘긴 정약용은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벼슬도 권세도 한때 그를 둘러싸던 사람들의 북적임도 이미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붓을 들었고 낮이면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면 남은 벗들과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삶의 어떤 진실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정조를 잃었고 형 정약전을 흑산도에서 먼저 보냈으며 조정의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 중에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실을 지나오며 정약용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곧 나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연은 떠날 수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끝까지 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은 소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견디는 힘을 가르칩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붙들려 오래도록 자기를 잃습니다. 차이는 떠난 사람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나의 시간과 책임과 성장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후자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세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떠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대 자신의 마음입니다. 먼저 웃음보다 먼저 눈물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대들은 지금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많은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설명하고 설득하고 헤매하는 사이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짧고 맑은 말이 더 깊습니다. 그대의 평안을 바랍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떠난 누군가가 아니라 그 모든 상실을 지나며 깊어진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